자, 다음은 우리가 이 총 수요와 총 공급을 봤으니까 이 거시경제에서 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균형 상태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균형 상태라는 것이 과연 이러한 완전 고용 수준에 잘 있을 수 있느냐? 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늘 이 주변에 있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당연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완전 고용 수준에 계속 꾸준히 머물러 있기보다는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봤죠.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을 보다 보면 거시경제가 만약에 이렇게 안정적인 그러한 상태에 계속 완전 고용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다. 그냥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 놓으면 시장의 역할로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뭐 전개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정한 그러한 상태에 있다.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 기간이 오래되면서 만약에 뭐 5년, 10년 정도의 5년에서 10년 정도의 어떠한 그 경기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 10년 동안 실업자로 살다가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냥 놔둬야 되느냐? 그렇게 놔두면 우리는 안 된다. 그렇게 놔두지 말고 시장의 역할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정부가 나서는 이 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나눠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시경제가 안정적이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모든 것을 다 맡겨놓는, 시장에다가 모든 것을 다 맡겨놓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만약에 불안정하다라고 한다면 그 불안정한 경제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것과 우리는 동일한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고 우리는 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느냐, 불안정하다고 얘기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시장의 역할, 정부의 역할, 뭐 이런 얘기하다 보면은 저건 뭐 할라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논리적인 그런 설명들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보면 상당히 좀 체계적이죠. 그러한 체계적인 그러한 설명들, 우리는 이 경제학이 필요하다.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러한 것은 지금 논리적인 전개다. 이 논리적인 전개 과정들을 지금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논리적인 전개 과정은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느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논리적인 그 전개 과정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맞니 이런 얘기하게 되면 사실은 논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랄까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얘기하고는 좀 다른 방면으로 얘기가 흘러가게 되는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시장 경제는 안정적인가,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전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가, 그리고 지금 이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얘기는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전학파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케인즈 이전의 그러한 경제학자들이죠. 시장의 자기조정 역할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자기조정 역할로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조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근거는 뭐냐? 자원과 노동의 가격 유연성. 이 가격이 상당히 유연하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서 전에 봤듯이, 앞에서 봤듯이 이 자원의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이러한 공급이 변화하게 되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이 수요도 이렇게 지금 그 변화하는 요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요의 변화 요인,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서의 어떠한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변화가 자기들이 알아서 다 조정을 해서 이렇게 그 완전 고용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이 사람들의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까 우리가 이렇게 완전 고용 수준, 총 공급이 단기와 장기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할 때, 만약에 이러한 수준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이러한 수준에 있다라고 한다면 완전 고용보다 더 낮은 그러한 생산점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자원에 대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금이 하락한다. 임금이 하락하면서 기업의 이윤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단기 공급선이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완전 고용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서 만약에 이 자원과 노동의 가격이 유연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자원과 노동의 가격이 유연하지 않다고 한다면 되돌아오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만약에 자원과 노동의 가격이 유연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해도 되는 거죠. 논리적인 전개가 가능하죠. 근데 가격의 유연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한 문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설명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고전학파의 견해는 지금 이렇게 자원과 노동의 이러한 가격이 상당히 유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고용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케인즈 학파는 상당히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과 노동의 가격이 상당히 경직적이다. 특히 하방 경직적이다. 하방 경직. 또 올라가는 건 올라가. 그래, 올라가는 거 우리가 뭐 봤어. 근데 떨어지는 거 본 적 있어? 여태까지 경기가 침체돼서 상당히 안 좋아.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야, 우리가 경기가 침체돼서 안 좋은데 뭐 너 이렇게 낮은 가격에 일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네, 그 가격에 일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자, 우리가 지금 기업에서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100만큼을 주다가 90밖에 못 주겠어. 이렇게 하고서 우리는 계속 노동자들을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노동조합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동자 지금 뭐 해고해야 되는 거고, 더 뽑을 거 못 뽑게 되는 경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케인즈 학파들의 견해에서는 상당히 이 거시경제가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러한 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점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러한 완전 고용 수준으로 되돌아오는 건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 장담할 수 없다? 못 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못 간다.
가만히 이 사람들의 생각들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생각도 사실은 뭐 전혀 그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죠. 시각이 다르다. 이 사람들의 생각도 지금 뭐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죠. 시각이 다른데 과연 어떠한 그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이 다를까?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뭐 바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는 우리는 상당히 이 사람들은 장기적인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지금 이 경제를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상당히 단기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지는 상황에서 당장 노동시장의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 라고 한다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노동시장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분명 우리는 그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고전학파가 맞니 케인즈가 맞니 둘 다 틀렸니 이런 그 얘기는 사실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수준 떨어지는 얘기죠. 수준 떨어지는 얘기다. 경제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설명들이 과거에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케인즈학파가 이렇게 불안하다는 관점을 갖고 여기에서 총 수요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가자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총 수요를 늘리자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총 수요를 늘리냐? 만약에 총 수요를 늘리게 되면 우리는 또 이런 점으로 간다. 오히려 경기가 더 불안정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고 여기서는 이쪽으로 옮기지 않으면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러고 있는다. 이렇게 되는 결과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1930년대 당시에는 30년대 당시에는 이 얘기가 받아들여졌고 정부가 나서서 이 그 총수요를 조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어나갔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케인즈학파라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원래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는 여기 있었어요. 0이라는 점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이러한 점에 그런데 만약에 총수요가 감소해서 만약에 여기로 왔다라고 한다면 총수요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케인즈. 고전학파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하락할 것이다. 여기에서 완전 고용 수준보다 더 낮은 그런 생산점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하락하고 이렇게 지금 그 단기 공급곡선이 이동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지금 다시 완전 고용 수준으로 되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죠?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케인즈는 어떠한 얘기들을 하게 되느냐? 케인즈는 그래 이렇게까지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과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 다 죽는다. 자, 고전학파의 견해를 한번 보도록 하죠. 고전학파는 시장 경제가 안정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들고 있습니다. 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왜 이게 안정적이야? 지금 이 소비가 차지하는 그러한 비중이 한 7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총 수요라는 것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한 70%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소비가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안정적이야. 얘가 한 뭐 15% 정도 되고 얘가 한 15% 정도 되고 한다고 한다면 얘가 변동하고 뭐 얘가 변동한다고 해서 이것이 안정적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얘의 변화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소비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소비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시장 경제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항상 소득가설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Permanent Income Hypothesis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항상 소득.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했던 소비 이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소득이라는 것이 지금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소득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죠? 물론 뭐 케인즈도 소비 이론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케인즈는 절대 소득가설이라는 것이 있다. 현재의 소득이 지금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 항상 소득은 뭐냐? 항상 소득과 절대 소득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 이론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소비가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시장 경제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두 번째는 실질 이자율의 변화가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킨다. 만약에 우리가 이 총수요가 감소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소비를 덜 한 거다. 그 얘기는 바로 저축이 증가한 거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저축의 증가는 이자율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자율의 하락은 투자, 소비의 증가를 지금 가져올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그래서 잠재 GDP 수준으로 회복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상당히 논리적이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부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소비가 감소하니까 우리가 지금 총수요가 감소하는 거고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저축이 증가하는 거 아니냐. 소비가 감소하는 대신에 지금 저축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자율 하락하는 거고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총수요는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잠재 GDP 수준까지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지금 자본과 노동의 시장의 가격 변화는 상품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지금 이 노동과 자원의 가격이 유연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의 변화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GDP가 안정적인 그러한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세 가지의 것을 다시 한번 보면 소비가 안정적이고 여기서는 만약에 소비가 줄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래라고 하니까 이자율이 지금 다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늘 주장하고 있는 노동과 자원의 가격의 유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유연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이 변화하고 이것이 다시 GDP를 완전 고용 수준으로 가져온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케인즈는 이러한 얘기를 듣고 어떤 얘기를 했느냐. 물론 반박을 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반박을 합니다. 소비, 항상 소득값을 나는 절대 소득값을 설명할 수 있어. 이 총수요가 안정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자율 하락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자율 하락이 투자에도 영향을 미쳐야지 되는데 이 투자라는 것은 기업가의 마인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애니멀 스피릿 이런 것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총수요가 증가한다 이거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이 투자라는 것이 워낙에 지금 종잡을 수 없는 애야. 기업가의 어떠한 마인드 이것들 보게 되면 경기 순환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투자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완전 달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로 갈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이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반박을 하죠. 노동 자원의 가격의 유연성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노동 자원 유연하지 않고 경직적이야. 이 가격이 얼마나 경직적인데 떨어지는 건 한 번도 본 적 없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상당히 단기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고 이쪽에서는 상당히 장기적인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케인즈가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시간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테니까 정부에서 할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러면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노동량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정적으로 가게 되면 되는 거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동안 고통을 받지 않도록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더 이상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완전고용 1930년대 대공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서 총수요를 증가를 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총수요라는 게 Y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얘를 증가시키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얘를 증가시키게 되면 총수요가 이렇게 이거 총수요 증가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래서 시간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역할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1930년대에 그 정부의 규모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쭉 가다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해서 다시 고전학파로 돌아갑니다. 신고전학파죠. 정부보다는 시장의 역할에 상당히 초점을 맞춰왔던 그러한 거죠. 이 30년대 이전에는 시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정부의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를 해오다가 그러다가 신고전학파 시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정부의 규모는 커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시장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시장도 크고 정부의 규모도 커. 그러니까 상당히 이 고전학파의 그러한 설명들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 이렇게 정부의 규모를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된다. 정부의 규모를 줄이려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의 규모를 줄이는 게 가능해? 잘 안 되죠. 정부에 한 번 생긴 어떤 그 행정직은 잘 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우리가 보면서 현실적으로 과연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틀렸냐, 뭐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옳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논리적인 전개를 이어나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정부의 규모만 계속 늘리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득을 얻으려고 그리고 또 시장의 역할을 상당히 중요시한다고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득을 얻으려고 이익 집단들끼리의 어떠한 싸움이죠. 이러한 것들을 조정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치인이죠. 이러한 이익 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지금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정부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죠. 행정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죠? 입법, 행정.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보게 되면 사법적인 어떠한 처리가 잘 되고 있느냐, 뭐 보게 되면 입법, 행정, 사법 이런 것들의 어떠한 잘 갖춰진 그러한 국가들을 요즘에는 사실은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고 있죠. 어, 혼란스러운 상태에 계속 있죠, 사실은. 근데 얼마나 더 혼란스러울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 그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 제가 그 뭐 거시 경제 분야에 있어서 제 교재 읽어보신 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교재에서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나 아니면 그 국제 경제가 특히 국제 경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 경제 같은 경우에는 룰이 없습니다. 힘이 룰이다. 어떠한 힘이냐?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그래서 이러한 그 뭐랄까요? 이러한 그 세상을 너무나 이론적으로 바라본다? 이거 정말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바라본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한 그 문제입니다. 어떠한 문제이냐? 우리도 룰이 없는 거예요. 국제 경제도 룰이 없고 국내 경제도 룰이 없고, 국내에서는 그래도 룰을 지켜야 되죠. 그죠? 어떠한 룰을 갖고 있어야 되죠. 방향성을 잘 찾아야 되죠. 근데 이게 자꾸 쪼개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지고 여기도 쪼개지고 저기도 쪼개지고, 그러면 국내 룰이 지금 뭐 붕괴가 되는 거죠. 참 걱정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더 무서운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쪼개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다 뭉치자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전체주의죠. 그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나의 의견, 시장의 의견, 지금 뭐 이론적인 얘기, 현실적인 얘기 다 필요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얘기. 이렇게만 가게 되는 이러한 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경제에는 룰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키워야 되느냐? 기술력, 경제력, 그리고 국방력, 그죠? 외교력 필요한 거죠, 그죠? 이렇게만 잘 갖추고 이 룰 없는 그러한 세상을 대응해 준다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그죠? 과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상태가 과연 주어질까? 이게 굉장히 평온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상당히 평온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술력, 지금 미국이 IT 기술 거의 다 갖고 있고 바이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력, 우리가 만약에 에너지만 그 막힌다고 하더라도 사실 살아남기 어렵죠. 국방력, 지금 뭐 한미일 동맹 없이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고, 외교력, 쪼개져 있는 그런 거죠. 일단은 이 룰이 없는 그러한 세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껴서 이쪽에 만족시키는 거, 이쪽에 만족시키는 거, 우리들한테 이득을 가져오는 거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인 거죠. 어느 쪽으로 가까이 가도 우리는 피해를 면할 수 없는, 근데 최소한의 피해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겠죠. 그래서 물론 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런 분들이 시니까 잘 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케인즈는 상당히 현실적인, 굉장히 지금 당장 단기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 고전학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뭐랄까요, 장기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시장 경제, 자본주의,
이것을 확고하게 지금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전학파가 언제부터 생겼다고요?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고전학파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됐다고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우리는 뭐였다고요? 대부분 다 철학자였다고요. 철학자들이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서 경제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쭉 온 거였죠.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봤다고요? 우리는 지금 대량 생산 되게 좋은 것 같죠. 효율적인 그러한 생산, 그죠? 대량 생산 이런 것들 가져왔죠. 시장 경제 지금 자유무역 이걸 주장을 하는 그러한 거였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자유무역 식민지겠죠. 그래서 대량 생산된 것을 식민지에다 팔았죠. 80년대 이후에는 국경 개방, 국가 개방, 개방 경제. 그래서 대량 생산된 것을 파는 거죠. 그래 너희들도 생산해라고 해서 지금 단순 제조업 같은 경우를 저개발 국가에서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지금 문을 열어줬죠. 그래서 아시아의 네 마리 이무기 이렇게 됐었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봤다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지금 이거 이런 식으로 가도 되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사람들의 생각이 상당히 좀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상당히 여러 흐름들이 있는데 과거에 이러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대공황이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있었던 그러한 논의들은 과연 어떻게 이론적인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러한 얘기들을 해왔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크게 넓게 사고를 가져서 세상을 잘 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또 이제 좀 세분화된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 안정적이냐 불안정하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들로 가게 됩니다. 고전학파는 왜 이것이 안정적이라고 얘기했고 케인즈 학파는 이것이 왜 불안정하다고 얘기했느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이론적인 측면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건 다음 시간에.